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나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평생 땀 흘려 성실히 산 사람을 도둑 취급하고 경찰까지 불러 망신을 주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서비스야? 사람 대하는 법부터 배우고 나서 이래. 내가 떳떳하게 내 돈 내고 물건을 사러 왔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는 거야. 평생 떡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한 할머니가 명품 매장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두를 놀라게 할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는데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82세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전통시장에서 떡을 만들어 팔며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 안에서 떡을 찌고 반죽을 치대고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 일은 몸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손끝에서 만들어진 떡이 누군가의 생일상 한가운데 올라가고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 떡을 좋아해 주셨습니다. 말순 씨 떡은 정말 맛있어. 딱 그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을 줄 수 있구나 하고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좋은 옷을 하나 사려고 했던 하루였습니다. 40년 동안 떡집을 하며 평생 남들처럼 멋을 내거나 명품을 사보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뭐하러 옷 한 벌에 큰 돈을 쓰나 싶어 늘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옷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날 아침 저는 떡집 문을 닫고 모처럼 만에 혼자 시간을 내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떡집을 나서며 거울을 보니 오래된 옷과 앞치마 대신 간단히 차려입은 제 모습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손님들이 저렇게 멋진 옷 입은 나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살짝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시장에만 있다 보니 백화점은 저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래도 새로운 옷 한 벌을 입으면 제 마음도 달라질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작은 설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그 하루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그날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명품 매장에서 무시당했던 떡집 할머니가 다음날 어떤 반전을 맞이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위로와 공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평생을 떡을 만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떡을 찌고 있는 제 손에는 수십 년간 쌓인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주름과 굳은 살은 어쩌면 제 인생 자체를 보여주는 증표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만들어진 떡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평탄한 삶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희 가족은 부산의 작은 시장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와 동생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어린 나이에 시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떡을 찌고 손님들에게 떡을 내놓는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집도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떡집이었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묵묵히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말순 씨, 떡맛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네. 시장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우리 마누라가 만든 떡이 최고지. 그 말이 제겐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떡집을 지켜야 했고, 그때부터는 가게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떡집은 잔칫날이면 북적였습니다. 돌잔치며 결혼식, 생일상에 올라가는 떡은 꼭 제가 만든 떡이어야 한다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떡이 아니면 잔치가 아니야.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이 일을 참 잘 선택했구나 싶었습니다. 손님들의 환한 얼굴과 아이들이 떡을 들고 방긋 웃던 모습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던 시장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골목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고 골목을 둘러보면 한동안 비어있는 점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함께 고생해온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한숨 섞인 푸념이 늘어갔습니다. 말순 씨, 요즘 우리 시장도 옛날 같지가 않아. 큰 마트가 생기고 나선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어. 저도 점점 줄어드는 손님을 보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제 자신을 잊고 살다 보니 새 옷 한 벌 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모습을 거울로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입었던 옷들이 여전히 옷장에 걸려 있었고 가게에서 입던 앞치마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다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정도는 내가 스스로에게 선물해도 되지 않을까? 그날 저는 시장 일을 접고 백화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명품 옷 한 벌은 비싸겠지만 평생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그런 대접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옷을 입고 떡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면 저도 한결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옷 한 벌이 제게 주는 기쁨이
작지 않을 거라는 기대에 설렜습니다. 그날의 백화점은 제게 신세계 같았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반짝이는 진열장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은 설렜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좋은 옷을 사는 날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날이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명품 매장에서의 차가운 시선과 무례한 태도는 저를 끝없이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의 작은 변화는 곧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명품 매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와도 괜찮은 걸까? 혹시 괜히 들어왔다가 민망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생 남들처럼 멋진 옷을 사입는 경험은 해보지 못했으니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매장 안은 반짝이는 조명과 고급스러운 옷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옷을 구경하다 보니 제 마음속의 설렘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옷걸이에 손을 올린 순간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옷을 찾으세요? 라는 물음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냉소적인 시선이 저를 훑어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는 당황하며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제 대답을 듣고 억지 미소를 띠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 저런 분이 여기서 뭘 살 수 있을까 싶다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 않았고 제 귀에는 너무도 명확히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뜨거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부끄러움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며 내가 괜히 예민하게 들은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했던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꼭 옷을 사야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화면에 결제 거절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에 서둘러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려는데 직원의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혹시 결제 가능한 카드 맞으세요? 그 말은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직원의 시선은 비웃음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조심스레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인식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가 여기서 왜 저러고 있지?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두 번째 카드로 결제가 되긴 했지만 직원은 제게 냉랭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 옷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거 아시죠? 그 말은 마치 제가 무언가를 문제를 일으킬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창피함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옷을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매장 안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직원이 경찰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경찰의 말은 저를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카드 위조나 도난 문제가 있을까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 취급을 당하다니 내가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경찰이 카드와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모든 백화점 손님들이 저를 비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작게 들리는 수군거림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직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말을 던지고는 제게 옷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옷을 받아들고 서둘러 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숨이 막혔던 매장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떡집 할머니인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과 사람들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경찰 앞에서 느꼈던 그 치욕, 직원들의 비웃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까지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할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떡집 문을 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손님들이 다가와 떡을 사가면서 아침부터 고생하시네요. 인사를 건네도 저는 멍하니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떡을 찌고 있던 중 직원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가게 앞에 백화점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놀란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보니 명품 매장의 직원들과 백화점 지점장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를 차갑게 대했던 직원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가 너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사과를 하러 온 건가요? 그때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말순 사장님, 사실 백화점 건물의 소유주가 사장님이신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제가 관리하기 어려웠던 시장 근처의 땅을 신탁회사에 맡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주변에서 신탁회사에 맡기면 알아서 관리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던 겁니다.
저는 신탁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으며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쁜 생업 때문에 자세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들어오는 수익을 보며 그 땅이 잘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지점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 벙쪄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를 차갑게 대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제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건물의 소유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시는 건가요? 제가 건물주가 아니었더라도 어제 같은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 관행,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제 말에 지점장과 직원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나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나이 든 사람이나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날 이후 백화점은 제가 요청한 대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새로운 손님 응대 교육을 받았고 매장 곳곳에는 모든 고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문구가 걸렸습니다. 또한 노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할인과 캠페인도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손님들로부터 그 백화점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작은 요청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은 노인을 위한 특별 혜택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어제의 모욕이 작은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커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떡을 찌는 김이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길거리로 퍼져나가는 냄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춥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제 마음 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겪었던 그 모욕적인 순간들, 직원의 비웃는 표정, 경찰 앞에서 느꼈던 수치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스스로가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날의 일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떡집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날의 사건이 제게 준 교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든지 단순히 옷차림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명품 매장에서 겪었던 일은
그들의 태도와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였지만 그 일은 한편으로 저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떡집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제게 약속했던 변화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손님 응대 교육을 도입했고, 나이든 고객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손님들이 그 백화점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졌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백화점을 다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굴욕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겐 여전히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자리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떡들이 누군가의 생일상이나 잔칫날을 빛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겪었던 굴욕은 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날의 경험은 제게 겸손과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겉모습으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이야기가 제게도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이 되어 찾아갑니다. 당신들한테 고객은 숫자에 불과한 거야? 사람의 존엄성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 내가 이 은행에 20년 동안 쌓아둔 신뢰가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 내 돈은 받아놓고 사람 대접은커녕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당신들, 오늘이 이 은행의 끝을 알리는 시작이 될 거야. 내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를 뼈저리게 느껴봐. 20년 동안 당신들을 믿고 거래했는데 결국 나를 냄새난다고 내쫓아. 오늘 당신들이 깎아내린 건 내 자존심만이 아니라 당신들 은행의 미래야. 20년 동안 믿고 거래했던 은행에서 길거리로 내쫓기는 굴욕. 주인공은 그 순간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지금부터 그녀가 겪은 치욕과 이를 계기로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67세 이정순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남편과 함께 수원의 중심지에 건물을 하나둘 매입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수원 지역에서는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저를 수원의 부동산 여왕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그 시절에는 이 호칭이 저에게 자부심이자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티게 해주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 명성이 저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치매 초기라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머릿속이 자꾸만 혼란스러워지고 때로는 집이 어디인지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그런 순간들이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고 해서 제가 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굴욕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믿었던 은행에서 냄새난다는 이유로 그리고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냉대와 모욕을 받았던 일이에요.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명성과 자부심이 그날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예금 100억 원과 임대료 통장을 모두 해지한 사건은 지역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은행은 하루 만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잃었고 이를 시작으로 다른 건물주들과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이 줄지어 계좌를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의 주요 상가들과 고객들이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지점의 예금 잔고는 한 달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정순 여사님께 그런 대우를 했다면 우리도 거래를 끊어야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돈만 밝히는 은행이라면 신뢰할 수 없어요. 은행 안에서는 연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점장은 매일 본사에 보고서를 올리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지역 상권 전체가 등을 돌렸습니다. 본사에서는 감사팀을 급히 파견해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은 문제의 지점장을 비롯해 저를 길거리로 내몰았던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객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다니 이번 일로 은행이 입은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날 이후 지점장은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해당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떠난 뒤 더 나은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은행을 선택해야겠어. 며칠 후 수원의 오래된 향토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 은행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 주민들과 오랜 신뢰를 쌓아온 곳이었습니다. 은행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모든 고객님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무엇보다 마음 편히 거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새로 문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열며 비로소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굴욕과 아픔을 가만히 삼키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상의 끝에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겪은 서러움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야겠다. 저는 제 자산 일부인 50억 원을 기부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재단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상담소와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치매 환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저의 결단에 감탄했습니다. 어르신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치매 환자와 노약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개선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거래를 시작한 향토은행은 치매 환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치매 관련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존중받는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되새겼고, 금융권은 더욱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제 기억을 앗아가지만 제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재단 설립 이후 저는 자주 창가에 앉아 제가 만든 변화를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겪은 모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기회가 되었구나. 비록 치매라는 병이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제 삶의 끝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상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고 제 자신에게 매일 다짐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따뜻한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아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젊었을 때의 저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67세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저의 과거를 조금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대 초반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는 가진 것이라고는 꿈과 서로에 대한 믿음뿐이었죠.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조차 갈 수 없었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항상 우리도 잘 살 수 있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저는 남편이 번 돈을 아껴 쓰며 조금씩 저축을 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원 시내에 있는 낡은 가게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했지만 저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매입한 날 남편과 저는 그 낡은 건물을 보며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면서 첫 건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 두 번째 건물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 갔어요. 3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저는 부동산 투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수원의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좋은 입지를 가진 건물들을 살펴보고 매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시장 조사를 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걸으면서 자료를 모았어요. 남편은 항상 제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그 결과 4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수원 중심가의 주요 건물 몇 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를 수원의 부동산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이 호칭이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남편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매일 밤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저를 도왔고 저희는 함께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60대 후반이 되면서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중요한 약속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거나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찾아 헤매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말하길 제가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는 제 기억 속에서도 점점 사라져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모든 일을 조심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제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집 주소가 기억나지 않아 한참을 길에서 방황하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누군가 제게 말을 걸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제가 평생 거래해온 은행에서 모욕을 받았던 일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한여름의 폭염이 온 도시를 뒤덮었던 날이었어요. 땀으로 끈적해진 피부와 후끈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 바퀴 돌고 오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죠. 처음에는 익숙한 골목들을 걸어 다녔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간판에서 번쩍이는 네온 사인, 지나가는 차들의 경적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갑자기 제 발길이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아니, 이쪽이 맞을 텐데. 혼잣말을 내뱉으며 몇 발짝 더 걸었지만 점점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당장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만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그 순간 너무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한여름의 태양 아래 저는 혼자였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몇 번이고 입술을 축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땀은 비 오듯 쏟아졌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제 발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어떻게 물 한 모금도 살 수가 없단 말인가. 혼란스러운 머릿속과 더위에 지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벤치를 찾아보려 했지만 제 시야에는 더운 공기만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낯익은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이름. 그곳은 제가 20년 동안 거래해온 은행이었습니다. 저기라면 괜찮을 거야. 내가 믿는 곳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그 순간만큼은 구원처럼 느껴졌어요. 무거웠던 몸이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도 잠시,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은행 안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지? 냄새가 좀 심하지 않아?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은 제 몸을 조여왔습니다. 그들의 힐끔거리는 눈초리가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 등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피해 자리를 옮기거나 마치 제가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구를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가셔서 편의점으로 가세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제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노숙자가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나가시죠. 그 말은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 제 가슴을 내려 찍는 것 같았습니다. 노숙자라고? 내가? 그들의 눈에는 제가 평생을 거래해온 VIP 고객이 아니라 길에서 방황하는 초라한 노숙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강제로 은행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문턱을 나서는 순간 발이 비틀거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무릎이 부딪히며 상처가 났습니다. 넘어진 채로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저를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내미는 대신 거리를 두며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뜨거운 땅 위에서 저는 무릎을 감싸 쥔 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 이름은 이정순. 수원에서 가장 믿음직한 은행이라 생각하고 20년 동안 거래한 사람이 나잖아. 제 자존심과 정체성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은행에 내 이름으로 된 예금만 500억. 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들어오는 임대료 액수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물 한 잔만 달라는 고객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제 자신에게 속삭이듯 내뱉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거래해온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저를 내쫓은 직원은 여전히 유리문 너머에서 다른 고객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한 명의 초라한 노인일 뿐이구나. 저는 무릎의 통증을 견디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온몸이 무겁고 마음은 텅 빈 듯 했습니다. 무릎에 난 상처에서 피가 조금씩 배어 나왔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제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다니. 젊은 시절 수원의 중심가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하곤 했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요즘도 바쁘시죠? 이름을 부르고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던 사람들. 그 기억이 머릿속에 선명했기에 오늘의 모욕이 더욱 참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거래한 은행에서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아들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말끝을 채 듣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당장 해결할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서둘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아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끊겠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오랫동안 거래한 은행인데.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VIP 고객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엄마를 노숙자로 취급하고 내쫓기까지 했잖아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로 아들은 은행에 강력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지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금과 임대료 통장을 모두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이정순 여사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해지하겠습니다. 예금액과 임대료, 통장은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세요. 지점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금액을 확인한 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혹시 무슨 오해라도 있으셨다면 풀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과 거래할 생각 없습니다.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은행과는 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은 지역 부동산 업계에도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은행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저희는 해당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다른 분들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원의 부동산 업계는 오래전부터 저와 깊은 연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건물주와 중개업자들이 분노하며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어르신께 그런 대우를 했다니 우리도 그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전부 빼야겠어. 맞아요. 사람이 먼저지. 그 은행과 더 이상 거래할 이유가 없어요.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건물들의 임대료 통장도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이런 부당한 대우는 계속될 거예요. 저와 부동산 업계가 거래를 끊으면서 해당 은행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은행이 수원의 부동산 여왕을 쫓아냈다며? 치매 환자를 길바닥에 내쫓았다는 소문이 돌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원 중심가의 상가들이 줄지어 계좌를 해지하기 시작했고 은행의 예금 잔고는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금과 임대료 수수료가 한꺼번에 끊기자 은행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점장은 물론 해당 직원까지 감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번 일로 우리 은행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해당 지점의 예금 잔고는 한 달 만에 50% 가까이 감소했고 직원들은 초조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점장은 결국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문제의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은행에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저는 모든 계좌를 해지하며 마지막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지점장은 연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 은행에 제 돈을 예금할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는 더 이상 함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길, 저는 어제 넘어졌던 자리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제가 가장 서럽고 초라하게 느꼈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보여주겠어.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복수를 넘어 그날의 모욕을 나만의 방식으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씩 길을 잃기도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 멍하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오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저를 알아봐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충정로의 작은 카페 주인은 제가 들어서면 웃으며 손짓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건강히 잘 다녀오셨네요.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편안해지고 제 존재가 초라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저를 내쫓던 은행의 차가운 시선과는 다르게 이제 사람들은 저를 배려하며 존중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또다시 하루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제가 거래를 중단했던 은행은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새로 선택한 향토은행은 수원의 모든 치매 환자와 노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의 활동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재단을 통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단은 수십 명의 치매 환자들에게 쉼터와 법률 지원을 제공했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더 편안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겪었던 서러움과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내 선택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죠. 이제는 치매라는 병이 제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 저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20년 넘게 거래한 은행에서 물 한 잔조차 거절당하고 길거리로 쫓겨난 기억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저를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제가 겪었던 굴욕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지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큰 행복이 되어 찾아갑니다. 언제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